그리고 요즘에 더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요. 어떤 책을 읽는다고 했을 때 혹은 지식을 다룬다고 했을 때 이게 약간 저도 약간 먹물 티가 있어서 그걸 구체화하고 실증화하기보다는 자꾸 개념화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요. 장자를 이야기하면서 장자와 좀 멀다 않나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요약해 보면 일단은 전해드리고 싶은 건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유 방식에 두 가지 큰 차이가 있다면 어느 쪽에서는 언어와 사유를 자꾸 구체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면 반대로 어느 쪽에서는 언어와 사유를 그것이 갖고 있는 방편으로서의 기능을 인지하고 도리어 그것을 자꾸 추상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로만 쓰인다라고 하는 식의 고정화하는 것을 자꾸 탈피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언어를 그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재미있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한문이라고 하는 게 영어랑 정말 다르다는 느낌이 들어요. 영어는 이게 구조화하고 개념화하고 형식화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는 아직도 헷갈리는데 부사랑 형용사랑 엄연히 다르고 번역할 때도 물론 다르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한문은 그렇지 않아요. 글자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정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문을 제가 오랫동안 그래도 좀 보는데 한문을 잘 보려고 하면 어떤 게 필요하냐면요. 사전적 지식보다는 유연성이 되게 필요합니다. 한문이요. 그러니까 영어는 사전을 옆에 끼고 해석하면 되는데 한문은 사전을 옆에 끼고 해석해봤자 막히는 구석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맥락이 되게 중요하고 관계가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구분하면 누군가는 A라고 하는 언어와 사유가 개별적으로 독립되어 있다고 주장한다면 누군가는 A라고 하는 개념은 항상 외부를 일부 절취, 그러니까 잘라놓은 거죠.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맺는 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갖고 있는 관계나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 과연 장자적이냐는 모르겠지만 중국적 사유라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어 한문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써놓은 이유는 한문을 읽을 때 이 문장이 어느 날 저한테 통수가 걸려가지고요. 도저히 해석이 안 돼가지고 제가 공부하시는 분한테 물어봤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읽으면 이렇습니다. 폐하, 불능, 장병, 이선, 장장. 어디 나오는 거냐면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회음후 한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신, 토사구팽이라는 고사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 한신이 유방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걸 읽었는데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글자 다 알겠거든요. 폐하는 폐하 유방을 가리키는 거고, 불능 못합니다. 장은 장수인데 병사고, 근데 이 부분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장이 대체 뭐냐? 장이 간단하더라고요. 장수들의 장수 노릇은 잘하는데 병사들의 장수 노릇은 잘 못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거는 장수라고 하는 명사고 여기서는 장수 노릇하다라는 건데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도 어렸을 때 장자 배우면은 장수장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장수와 장수들, 장수와 뭐지? 이렇게 해석이 안 되는 이제 상황이 펼쳐지는데요. 여기 이제 친구들 보니까 한자 공부하는데 한번 그런 것들을 한문을 공부하거나 한자를 익히실 때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언어를 배울 때 어떤 식으로 배우냐면 자꾸 그것의 의미를 제한하는 식으로 자꾸 배우려고 해요. 근데 영어도 그렇지만 사실 고급 언어를 배우면 그것이 사전적 의미를 넘어서 작동한다는 걸 끊임없이 우리가 인식해야지 우리가 언어를 잘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언어는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고 언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어떤 철학자들은 여전히 언어는 어떠한 식의 개념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도구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그러지 않는다면 언어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어디에 놓였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민감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꾸 어떻게 보면 사전적으로 지식을 습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나중에 그 교육적 차원에서
한자를 익힐 때 훈과 음이 있잖아요. 우리 방법이 뭐냐면 하늘, 천 이렇게 익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제가 항상 한문을 같이 공부하거나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이라고 쓰고 여기다 뜻을 달게 저는 공부할 때 이렇게 해요. 왜냐면 이건 변하지 않지만 이건 잘 막 변하거든요. 하늘은 하늘이나 뜻도 했지만 하는 님이 되기도 하고 뭐 천자가 되기도 하고 자연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하늘색이라는 것도 될 수도 있고 막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한자가 있습니다. 제 이름에 들어간 한자인데 이거 한자로 익히면 어떤 한자로 익히시죠? 어질인으로 익히잖아요. 그렇죠? 어질현 맞죠? 어질현. 그런데 여기 사실 어질다는 뜻이 별로 없어요. 현인. 우리말로 익히면 어질인, 어질현 똑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질다라고 하는 어떤 성품에 대한 표현이 여기가 더 가깝고요. 현자는 원래는 더 훌륭하다, 능력 있다 이런 뜻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현은 어느 글자랑 더 통용되냐면 능력 있다, 좋다라고 하는 글자는 더 가까워요. 이 글자보다는. 끊임없이 사람들은 구분해 썼더라고요. 옛날 사람들은. 현자와 인자를. 그런데 자꾸 우리말에서는 그렇게 쓰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그렇죠. 뜻의 외워버렸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앞에는 원래는 마음을 어디다 둔다는 뜻이고요. 의지에 가깝다면 뒤에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게 자꾸 훈을 이렇게 외워버리면 나중에 다른 언어를 배울 때 막혀버리더라고요. 중국어에서는 다르게 쓰고 있는데 혹은 다른 옛날 글에서는 다르게 쓰고 있는데 그래서 사전적 지식이라고 하는 언어가 갖고 있는 걸 개별적으로 어떤 개념을 자꾸 개별적으로 사유하는 것들을 한 번쯤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장자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태도는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언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개념들은 항상 제한적이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경험은 우리 언어나 사유보다 훨씬 더 풍부하며 그리고 세계 전체 혹은 세계의 본질적 무엇도 그보다 항상 더 풍부하다는 어떤 식의 함의를 항상 갖고 있습니다. 언어는 제한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장자의 언어적 활동이 이야기라고 하는 활동에서 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이야기라고 하는 활동이 언어를 다른 식으로 말해보는 것들의 실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뭐냐 말하지 않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것을 끊임없이 다른 식으로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방편 삼아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의 언어적 태도를 갖고 있는 게 불교에서 선종이 그런 식으로 갖고 있습니다. 선어집, 그러니까 벽암록 같은 어떤 깨달음에 관한 이야기집 같은 걸 보면 다양한 에피소드가 들어있어요. 깨달음에 관해서.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것 반복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반복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구는 깨달음을 위해서 팔도 베고요. 누구는 밭을 갖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누구는 선승이 앞에서 소리를 지르자 깨닫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재밌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제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부처는 어디 있습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제자가 부처가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손가락을 잘라버렸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너무 잔인하군요. 그보다 잔인한 버전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이야기가 주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건 뭐냐면 임시적으로 손가락을 쓸 수는 있었으나 그것을 다시 한번 썼을 때는 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반복이라고 우리는 언어가 재현이라고 하는 철학적 과정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A라고 지칭한 것과 이후에 A라고 지칭하는 것이 같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어떤 상황이나 어떤 맥락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도저히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매번 반복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누구에게는 이것이 깨달음을 도구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러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냐면 절대 이것은 깨달음의 도구가 아니라 깨달음을 방해하는 도구가 되어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잘라버리는 거죠.
즉 언어라고 하는 것이, 사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과 관계를 맺느냐, 그리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쓰이냐를 예민하게 봐야지 자꾸 그것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무엇, 그것이 갖고 있는 사전적인 무엇인가를 판단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책 읽기 같은 얘기를 아까도 했었는데요. 저는 입장이 그렇습니다. 책을 같이 읽다 보면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오늘날 교육과정 가운데 자꾸 사전적 지식을 습득하다 보니까 어떡하냐면 사전 없이는 책을 읽을 수 없는 친구들을 제가 만나게 돼요. 가끔 가다가는 중간에 턱턱 걸리는 거죠, 의미들이.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언어를 이야기할 때조차, 우리가 일상생활의 언어를 쓸 때조차 우리가 의미를 확정하지 않고 쓰는 언어들이 수두룩해요. 쉽게 말해 사전 안 찾아보고 쓰는 언어들이 수두룩하다고요. 이 말을 이렇게 썼어 라고 해서 상호간에 오해가 발생하기도 하죠. 그래서 똑같은 언어를 다른 식으로 쓰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거기서 사전을 찾아보고 봐, 이거는 이런 뜻이잖아 라고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어떤 맥락이나 흐름이 있다면 오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오해를 어느 정도는 감안하면서 언어 활동이 우리는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재밌게도 어떤 식의 틀에 박힌 사고를 끊임없이 하다 보면 중간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그냥 이 전체 문장을 읽는데 방해하는 엄청난 장벽들로 작동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쭉 글이 있다면 만약 우리가 그런 걸 뭐 시각화할 수 있다면 그럴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식의 아는 단어와 모르는 단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단어는 우리가 조금 더 설명이 가능하고 어떤 표현은 불가능한 표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이것들이 예를 들면 음영으로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이 높낮이가 그려지겠죠. 어떤 것들은 선명하고 어떤 것들은 좀 잘 모르겠고, 그렇죠? 근데 책을 읽거나 글을 읽을 때 이런 어떤 흐름들을 쭉 따라 읽다 보면 대충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지라고 하는 어떤 식의 자기 이해가 쌓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개념들을 자꾸 개별화하고 고립화하면 어떻게 되냐면 마치 중간에 블랙홀들이 생기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넘어가지 못하고 턱 막혀버리는 거죠. 아까 시 이야기를 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어려운 시들이라고 하더라도 제 경험에 의하면 언어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 그냥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언어를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과 시를 읽어보면 대략적인 감각들이나 고유의 어떤 식의 인상들을 그냥 갖게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런데 이것을 특정한 훈련을 통해서 언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자꾸 포획하려고 하는 훈련들을 하다 보면 나에게 잡히지 않는 말들을 다루지 못하다 보면 어떡하냐면 어렵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가끔가다 예를 드는 시가 오감도가 있습니다. 오감도 아시죠? 악명 깊은 학교 다닐 때 오감도 시험 문제 나오면 되게 화나지 않으셨나요?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걸 갖고 저학년이나 조금 그냥 뭐 있는 친구들 읽어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기억나는 반응들은 그거예요. 재밌다. 왜냐하면 오감도 나중에 시 보시면 띄어쓰기 안 했거든요. 막 썼거든요. 거기다가 똑같은 말이 어느 정도 반복이 돼요. 그리고 같이 읽다 보면 재밌다고 해요. 막 13인의 아이가 도로로 질주하고 막 이렇게 읽으면서. 그리고 어떤 조금 친구들은 무섭다라고 얘기해요. 애들이 귓가에 가니까요. 그리고 막 달려가니까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정말 시가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형식적으로 어떤 식으로 시인은 지금 약간 장난을 치기도 한 거고, 어떻게 보면 그 시가 갖고 있는 어떤 기괴한 감정을, 불안한 어떤 감정을 전해주기 위해 이 시를 썼을 수도 있는데, 그걸 자꾸 밑줄 긋고 개념화하고 틀거지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이 어떻게 되면 전체라고 하는 감각은 사라지고 부분들은 무엇인가 이야기할 수 있고 뭐 시험 문제를 낼 수 있게 되어지기는 모르겠지만 어떤 감각이라고 하는 것과 끊임없이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건 한 중학생 정도 또래 정도 되면 좀 약간 제 경험에 의해서는 통상적인 일반 학교 친구들 경험에 의해서는 되게 심각해지는데 난 모르겠어요. 아무 말을 못하는. 그러니까 아무 말이라도 되는데 뭐 이거는 뭐 재미없어요, 재미있어요부터 시작해서 되는데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식의 정보와 내가 접촉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냥 모르겠어요라고 하는 말밖에 모르는,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장자가 무지를 추구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알미라고 하는 거는 뭐든지 다 무쓸모야 라고 이야기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알미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지만 어떤 지혜를 추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지혜의 추구가 좀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알을 계속 어떻게 하냐면 분명하고 마치 뭐 프레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표현을 썼었죠. 은행 저축식으로 지식을 추구한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마치 내가 이것들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는 것처럼 이것을 하나를 올가미를 딱 씌워가지고 내 것으로 갖고 오고 요렇구나라고 해서 딱딱딱딱 쌓아놓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지식을 추구하는 지식의 추구 방법이 하나가 있다면 장자는 제가 보기엔 정반대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식을 추구하긴 하되 무언가를 쌓아놓는 방식도 아니고 무엇인가를 자꾸 구체화하는 방식도 아니고 어떤 방식이냐면 무엇인가를 거꾸로 얘기하면 보다 추상화해가지고 가며 어떤 것들을 오히려 쌓아놓기보다는 몸에 젖어들거나 언어할 수 없는 어떠한 다양한 감각들을 전환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다음 달이 되겠네요. 다음 달에 소개할 포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입니다. 장자에는 재밌게도 기술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기술이 그런 지식이라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미리 땡겨서 이야기하면 윤편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는지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헷갈리는데 바퀴 깎는 노인 이야기가 장자에 아주 유명해요. 말씀드렸겠죠. 그러면 거기서도 이야기하는 게 내용이 그렇거든요. 이제 내용이 정확히 그 구절을 저희가 보지는 않을 거지만 여러 차례 그런 강조를 드린 참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왕이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퀴를 깎는 노비기도 하고 기술자가 딴지를 거는 거죠. 뭐 하는 거냐고. 난 책을 읽고 있다. 사실 이게 대화가 불가능한 건데 장자가 이미 어떤 이야기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날 청와대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뭐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도 무슨 일하는 분이 있는데 대통령이 뭐 하냐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고대 사회 그 얘기하는 거니까 이제 그것도 장자의 차원인데 이 얘기를 해요. 성인의 책을 읽고 있다라고 하니까 얘기를 합니다. 그 문자라고 하는 것은 술찌개미나 티끌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왕이 짜증이 나고 아니 내가 지금 고귀하고 지금 품위 있는 일을 하는데 너 무슨 얘기하냐고. 똑바로 얘기하자면 죽이겠다고 할 때 그 노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바퀴통을 깎는데 이 통을 딱 맞게 깎아야 되는데 이걸 아까도 얘기했었잖아요. 말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전수해 줄 수가 없더라고요. 반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도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즉 반복되어지고 혹은 언어할 수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처럼 구체적인 상황에 들어가서는 항상 헛도는, 만약 바퀴가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글로 배웠다는 표현들. 그랬다면 이 바퀴는 들어가지 않거나 무슨 얘기냐면 어떤 구체적인 사태를 맞았을 때 이 사태와 안 맞물리거나 아니면 헐거워서 그냥 훅 빠져버리는 무능력한 지식이 될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오히려 능력 있는 지식은 구체적이고 훨씬 더 효과적인 지식은 사실은 글이나 말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끊임없이 얘기할 수 없는 게 아니냐. 여기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매뉴얼을 만든다고 해도 안 되는 게 있다고요. 매뉴얼로 만든다 해도 아주 세세하고 치밀하고 매뉴얼을 만든다고 해도 거기에 포착되지 않는, 항상 그 언저리 남아도는 어떠한 식의 경험이든 어떤 식의 전체성이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잘 보면 그때의 지식이라고 하는 건 특정한 상황에서의 혹은 특정한 조건에서의 어떤 완성되었던 무엇일 수 있어요. 물론 과학적 지식은 그런 걸 추구하죠. 동일한 조건 안에서 반복이 되었던 것들을 과학적 지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 어디서는 이렇게 되는데 어디서는 이게 안 되면 그걸 과학적 지식이라고는 하진 않지만, 물론 그것도 있지만 우리 일상생활의 경험이나 지식을 생각해 보면 사실 장자가 건드리는 문제가 되게 소중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는 버리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다만 말이 갖고 있는 한계를 잘 알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지금 제물론 이 뒷부분에서 끊임없이 제기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식이라고 하는 거나 지혜라고 하는 것을 자꾸 우리가 어떤 식의 방향을 갖고 있는가, 그걸 고립화하고 개별화하고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있다면 물론 그 지식이 의미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물론 과학자들은 반복해야 되니까 그런 지식을 추구하겠죠. 혹은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라면 그런 지식이 중요할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어떤 지식이나 어떤 언어는 계속해서 추상화하고 감각화하고 어떤 식으로 경험하거나 혹은 다른 식의 방향을 갖고 있는 지식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또 다른 감각들을 예민하게 만드는 지식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혜를 추구하는 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언어가 확실히 그런 지식에 가까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약간 지금 요즘 꿈에 나오진 않고 있는데 아직까지 다음 주부터 꿈에 나오지 않을까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아까 자랑도 하긴 했지만 되게 하고 있거든요. 오랜만에 제가 좋아하는 중국에 한다고. 근데 사실 조금 겁도 나요. 왜냐하면 옛날에 제가 중국에서 중국말을 그냥 함부로 배웠거든요. 그리고 10년 동안 중국에 안 가봤어요. 그러니까 말을 지금 안 써본 거죠. 그리고 사회가 어떻게 달랐는지도 모르겠고 이제 제가 좀 사람들 책임지고 끌고 가는 입장인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어떡하지? 내가 말이 안 통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들이 조금은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서는 뭐 어떻게 좀 되겠지라고 하는 약간 태만한 정신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변호를 하자면 그 태만한 정신 가운데 하나에는 뭐냐면 제가 정식으로 중국어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갖고 있는 일종의 자만심이 조금 있긴 해요. 뭐냐면 교실에서 배웠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거를 되게 잘할 수 있었냐면 길거리에서 사람들 상대하는 걸 되게 잘했었어요. 교실에서는 제가 뭐 이렇게 정형화된 언어로는 되게 잘 못했었는데 기찻간에서 친구를 되게 잘 사귀었던 기억도 나고요. 뭐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길거리에서 눈치를 잘 해가지고 전혀 한 번도 위험에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경험적 그 신체가 나의 안에 남아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뭐랄까 희망, 기대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상술하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거의 매해 한 두세 번씩 중국에 갔었고요. 그때 말을 아무것도 모르고 2002년에 한 해 동안 중국에 한 1년 정도 있었는데 2008년에 결혼하고 갈 데가 없으니까 신혼여행을 중국 갔었던 거예요. 그때도 한 5년 넘게 중국을 안 썼거든요. 통하더라고요. 그냥 다 대충 조금 까먹었는데 지금도 그런 걸 희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말씀드린 이유는 장자가 기술자를 왜 자꾸 이야기를 했을까 그런 거예요. 물론 이런 식의 추상적 지식은 소유관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잘 안 뺏겨지기도 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망각하지도 잘 않지 않을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보자면 그럴 수 있겠죠. 윤편이라고 하는 사람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퀴를 깎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식이 뭐 이제 이 사람이 형편이 나쁘니까 바퀴를 깎으면서 맨날 일했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자식이 갑자기 돈을 많이 벌었어요. 아버지 바퀴 깎지 마세요. 그래서 맨날 이제 도구를 다 손에 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편안하게 살았다고 치자고요. 그러나 그 사람이 한 10년 뒤에 20년 뒤에 손에서 다시 한번 그 도구를 손에 쥐었을 때 그걸 처음 깎는 사람과 똑같았을까? 혹은 그 경험적 지식이라든가 그 지혜가 완벽하게 망각되고 신체가 완벽하게 달라졌을까? 그러니까 저는 아닐 것 같다는 의견이라는 거죠. 그러나 자꾸 그것을 개념화하고 아까 것처럼 명징화하고 그랬던 지식들은 잘 보면 10년이고 어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금방 망각되어지거나 무능력해지거나 그러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 되게 잘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TV에서 수학 능력 시험 수능을 연예인들이 와서 풀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궁금해서 한번 풀어보려고 했어요. 못 쫓아가겠더라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나름 철학과를 나왔는데 저희 누군가 대학교 철학과 시험 문제를 갖고 와서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절반도 못 맞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투덜거리고 있어요. 이거는 이걸 것 같기도 하고 저걸 것 같기도 한데 막 이러고 도저히 못 맞추겠더라고요. 이 지식이 사라지거나
지식을 배치하는 것들이 이게 달라진 거죠. 근데 전자도 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소유하는 지식은, 그런 식으로 명시하거나 구체화하는 지식들은 아마 금방 망각되어지지 않을까, 금방 사라지지 않을까, 금방 그 효용이 달하는 게 순식간이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언어라고 하는 것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고도의 감각, 이런 건 되게 이런 주제를 이해하기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을 읽어야 되는데요. 좀 뛰어 넘어가서요. 밑에 네 번째 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숙지, 불언지변, 부도지도. 숙, 누가, 지, 알겠는가. 불언지변, 말로 설명되지 않는 구체적인 따짐이라고 하는 것을. 부도지도, 도가 아닌 도를, 설명되어지지 않는 도를 누가 알겠는가.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약유능지, 차지위천부. 만약 그런 것을 아는 자가 있다면 이것을 천부, 하늘의 곳간이라 불러도 좋겠다. 그 다음 주언이불만, 작언이불갈. 제가 되게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지식은 주자는 그런 사람이 있나요? 성함이 있으신가 보네요. 주자는 뭐냐면 붓는다는 거예요. 부어도 차지 않고. 작자는 술따를 작자죠. 퍼내어도 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식은, 만약 지금 장자가 추구하는 지혜가 있는데 이 지혜는 채워지지 않은 지식일 뿐더러 또 뭐하지도 않은 지식이냐면 고갈되지도 않은 지식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알미라고 하는 거죠. 자랑을 좀 하면 이런 게 떠오르네요. 저는 중국에서 대도시를 경험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맨날 시골만 돌아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측하지 못한 경험들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임기응변할 자신이 어느 정도 생기기도 하고 임기응변에 대한 어떤 재주가 좀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잘 보면 아마도 이런 경험적 지식이라고 했을 때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 상황과 특정 어떤 조건들만 계속해서 대립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일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의 표현을 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쌓아야 하며, 조건에 따라서, 그리고 끊임없이 그 조건이 달라지는 순간 의미가 없어질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식의 체험들은, 어떤 식의 지식들은 이것이 물론 끊임없이 채울 수도 없지만 끊임없이 고갈되지도 않는 어떤 식의 지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지 기소유래, 차지위 보광. 그래서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모르겠다. 이것을 일러 보광, 빛을 간직하고 있음,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음이라고 부르겠다. 저는 조금 교육이라고 하는 저 키워드에 제가 자꾸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런 주제가 나올 때마다 항상 고민하는데, 어느 때부턴가 지식을 다루는, 학습을 하는 방법들, 언어를 다루는 감각들이 제거되어지고 오히려 언어를 대상화하고 개념을 대상화하는 태도들이 너무 만연해서 학습할 수 있는 능력들이라고 할까요? 지식을 다룰 수 있는 여유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많이 사라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비유를 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은 차에 다 뭐가 있냐면 내비게이션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재밌게도 옛날에는 없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지도, 저는 뭐 운전에 관심이 별로 없었지만 저희 아버지도 그 차 뒤에 항상 뭐가 있었냐면 전국지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 재밌게도 뭔가 이렇게 어떤 휴가 때나 이렇게 먼 길 간다고 했을 때 요즘처럼 그렇게 세세하게 준비하고 갔었나요? 그러지 않지 않았나요? 그죠?
지금은 되게 우리가 많이 준비하잖아요. 숙소도 준비하고 길도 준비하고 뭐 엄청나게 많은 것들 알아보고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무작정 갔었지? 하는 생각을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보면 길도 그렇게 주변의 사람들이 물어서 가고 또 뭐 표지판을 대충 보면서 가고 저쪽으로 가면 되겠지라고 하면서 가고. 그런데 잘 보면 어떻게 보면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고 이야기하지만 내비에 이제 의존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뺏어버리면 이제 잘 못 가는 경우도 생기죠. 저는 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마치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뭐냐면 삶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막다른 골목이나 이상한 길들을 마주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때로는 길이 없는데 우리가 놓여지게 되는 순간들을 경험하잖아요. 예?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매뉴얼을 읽어가며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지도를 계속해서 숙지해 갔던 사람들은 길이 막다른 골목에 이른 순간 혹은 길이 끊어진 순간 혹은 지도랑 다른데? 라고 하는 게 마주하는 순간 멈춰버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잘 따져보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뭐 대충 저기 넘어가면 뭐가 있지 않을까? 저쪽 방향이 대충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식의 감들, 어떤 식의 구체적인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살지 않았나 합니다. 말씀을 드렸나? 엄기호라는 사람이 공부 중독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 사회에 공부가 너무 중독되었다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이때 공부는 지금 말하는 그런 식의 지혜에 대한 추구가 아니라 어떤 식의 정보에 대한 어떤 욕구들, 매뉴얼에 대한 욕구들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나? 인터넷에서 봤나? 그런데요. 요즘 그 새롭게 만들어지는 직업 혹은 지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양한 매뉴얼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또 뭐가 있냐면 연애도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말을 걸지, 그래서 뭐 선톡을 어떻게 날릴지, 선톡에 대한 답장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왜냐하면 이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될 거라고 착각한다고요. 사실 배워야 될 건 뭐냐면 그것들을 배움을 통해서 어떤 예측하지 못했던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신체나 조건이 되는 사람인데 우리는 그것들의 예들을 조건들을 배워야 한다고 착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적합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미디어가 오늘날 사실 그런 매뉴얼들을 제공하는 거죠. 물론 그 매뉴얼이 뭐 의미 없진 않지만 매뉴얼만 자꾸 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무쓸모하고 무능력한 사람이 되지 않나 싶어요. 어디 놀러 가면 누군가 갔던 거를 똑같이 쫓아가고 싶어하고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길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 여행 갔던 후기 같은 거 보면 그대로 우리가 쫓아가고 그 사람이 갔던 어떤 맛집들 똑같이 시켜 먹고 똑같이 인증샷 찍고 그러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동네가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와요. 해방촌 왜 이렇게 오는지 죽겠어요. 더군다나 제가 계속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 저희 신흥시장이라고 여기 친구들은 한번 그때 시장 약간 쇠락한 시장의 모습을 이제 둘러봤었는데 거기 백종원이 골목식당을 낸다고 그래가지고 매일 방송국 차가 와가지고 뭘 만들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모르는 가게가 이렇게 생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면 글쎄 과연 그게 뭘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한 번도 여정을 혹은 거리를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누군가는 누가 경험했던 것을 쫓아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으로서 여정을 거리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TV에 나오면 신기하기도 해요. 우리 사는 동네가 나오니까 신기한데 사람들은 그런 어떠한 신기함을 넘어서 저 사람이 갔던 걸 똑같이 가고 싶다. 저 사람이 읽은 걸 똑같이 읽고 싶다. 저 사람이 했던 걸 똑같이 하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들로 우리가 많이 살아가지 않는가. 근데 안타까운 건 복제되지 않거든요, 경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그 복제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복제되어 있는 지식들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죠. 4페이지에 있는 거는, 그리고 5페이지에 있는 건 그 제물론 맨 마지막에 있는 두 우화인데요. 저는 어찌됐건 뭐 재미를 위해서도 이 우화는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조금 지금 이야기하는 맥락과는 다를 수는 있지만 워낙 어떤 그 아이디어를 주는 우화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있는 우화를 읽어볼게요. 망량문영왈. 망량은 무슨 뜻이냐면 옅은 그림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림자가 있잖아요. 뭐 그냥 그릴게요. 그러면 그림자 하나, 짙은 그림자가 있다면 옅은 그림자 살짝 생기죠. 옅은 그림자의 망량은, 이 옅은 그림자가 그림자에게 물어요. 저는 요 구조 자체도 장자가 갖고 있는 되게 독특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옅은 그림자라고 하는 존재를 등장시키다니. 여튼 뭘 묻냐? 이런 걸 묻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낭자행, 금자지, 낭자좌, 금자기. 낭자는 옥편 같은 찾으면 접대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전에 이런 뜻이에요. 아니 좀 전엔 행 걷다가 지금은 지 멈춰져 있고 좀 전에는 앉아 있더니 지금은 일어서 있네 라는 이야기예요. 뭐가? 그림자가. 그럴 수 있죠. 그림자가 앉았다 일어났거나 걷다가 멈추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옅은 그림자는 이게 불만인 거예요. 왜? 피곤하잖아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하기무특조여.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하 어째서, 무 없습니까? 특조 지조가 없습니까? 너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 아니 앉아있으면 계속 앉아있던가, 걸으면 계속 걷던가.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영왈, 오유대, 이연자야. 그림자가 말합니다. 내가 기대어 있어서, 내가 무엇 때문에 그런 걸까? 그렇죠. 사실은 여기는 이야기되지 않았지만 그림자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뭐가 있냐면 그림자를 만드는 본체가 있겠죠. 어떤 신체가 있겠죠. 그림자 입장에서는 이 옅은 그림자의 질문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그렇잖아요. 너는 왜 지조가 없이, 너는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왜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냐고. 나는 너를 쫓아다녀야 되는 존재인데 네가 자꾸 이러니까 나 피곤해 라고 옅은 그림자가 그림자한테 말해요. 그림자 입장에서는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 나도 기대어 있어서 뭔가 때문에 그러는 거겠지 라는 얘기를 해요. 그 다음이 또 재밌습니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오소대, 우유대이연자야. 내가 기대어 있는 존재는, 내가 따라다니는 존재는 또 따라다니는 무엇이 있어서 그런 걸까? 그 다음 오대사부조익야. 그렇다면 내가 기대어 있는 이것은 마치 뱀의 껍데기나 매미의 날개 같은 건 아닐까? 그 다음 오식소이연, 오식소이불연. 어째서 그런 줄 알겠고 어째서 그러하지 않은 줄 알까? 요게 제물론 맨 마지막에 이제 두 우화 가운데 하나인데 전문입니다. 전체예요. 우화가 독립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에 있는 문장들은 때로는 절취해오는 문장들인데요. 요거는 그냥 요 이야기가 딱 끝이에요. 시작과 끝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이 이야기가. 옅은 그림자가 그림자에게 질문하고 그림자는 다시 한번 이 신체에 관해서 질문하는 이 이야기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하고요. 저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그런 게 아닐까 장자가 질문하는 것 같아요. 즉 우리가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는데
사실 그 특정한 행동의 이유라고 하는 게 우리는 항상 상상을 하잖아요. 옅은 그림자 입장에서는 옅은 그림자가 앉았다 일어서거나 서다 멈추다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명확해요. 무엇 때문이냐면 그림자 때문이죠. 옅은 그림자는 그림자를 쫓아다니고 그림자에 종속되어 있고 그림자에 붙어 있는 존재니까. 근데 그림자는 또한 어떤 누군가의 신체에 붙어 있는 존재겠죠. 그런데 장자의 탐구 구조를 쫓아보면 이런 거를 붙잡아보죠. 얘도 어딘가에 마치 옅은 그림자가 그림자에게 붙어 있는 것처럼 얘도 어딘가에 붙어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는 마치 그러면 요걸 쫓아가면 얘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어떠한 뜻을 가지고 하는지를 보면 이걸 분석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장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그것은 잘 알 수 없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무엇인가는 무엇 때문에라고 하는 끊임없는 이유의 어떤 변천 과정을 가질 뿐더러 사실은 그림자처럼 예쁘고 거꾸로 얘기하면 옅은 그림자와 짙은 그림자의 차이처럼 그림자가 아닐 뿐이지만 여기 나오는 표현의 말을 빌리면 마치 뱀의 껍데기처럼 이 존재도 무엇이라는 본질, 본체, 진짜라고 이야기하기 힘든 건 아닐까? 라고 저는 한번 풀이를 해봅니다. 장자는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사유의 특징들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자는 진짜라고 하는 것, 실체라고 하는 것, 철학적 용어로 따지면 뭐 예를 들면 주체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같아요. 그런 건 없다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그럼 왜 없을까? 이유가 있겠죠. 아마도 그것은 어떤 조건에 주어져 있는 임시적 존재일 따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혹은 장자라고 하는 것,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오상하라고 하는 표현처럼 나라고 하는 존재도 사실은 나를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처럼 불특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질문을 해봅니다. 하여튼 그림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되게 재밌습니다. 옅은 그림자가 그림자에게 질문한다는 것. 저는 가끔 가다가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어디쯤에 있을까? 이런 구조 가운데 저도 옅은 그림자 정도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도 여러 가지 무수한 이유들로서 움직이고 행동하고 생각하지만 따져보면 맨 마지막에 있는 이야기처럼 어째서 그런지 알겠으며 어째서 그렇지 않은지 알겠는가라고 하는 무서운 질문밖에 남는 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밌는 건 특히 장자 제물로는 해답이 없는 텍스트입니다. 자꾸 질문만 던져요.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질문만 던집니다. 그런 질문의 의도는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는 뭐냐면 일단은 파괴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적인 생각의 틀 혹은 무엇이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해답, 고정된 지식을 이런 식의 질문으로만 깨뜨릴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 거고요. 또 하나는 질문이야말로 본질적으로 삶을 추동하거나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질문한다라고 하는 건 그냥 멈춰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한 번쯤 내가 다루지 못할지라도 한번 다뤄보겠다라고 하는 어떤 적극성이 여기에 저는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답은 사실 어떤 적극성보다는 그 답을 반복한다라고 하는 상당히 겸손하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수용적인 태도가 있다면 질문은 한번 따져보자 라고 하는 오히려 더 적극적인 태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게 답을 내어주지는 못하겠죠. 그러나 적어도 삶의 태도에서 이 질문이 갖고 있는 이 태도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이런 질문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답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떨 때는 어떤 시대는 이전의 세대가 만들어 놓은 답들이 전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묻고 질문해보고 따져봐야 되는 시기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이런 질문들이 더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요 우화는 한번 독립적으로 한번 쭉 한번 숙고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 우화입니다. 요 우화는 다 조삼모사처럼 너무 유명한 우화라서요. 저는 보통 강의할 때 잘 이야기하진 않지만 그래도 소개해 드립니다. 이것도 이 우화의 전문입니다. 전체예요. 처음부터 끝. 한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석자, 장주, 몽위, 호접. 예전에 장주는 장자 이름이죠. 장자가 꿈에서 나비가 되었다. 그 다음 거거연 호접이야. 자유적지여. 자연스러운 혹은 자유로운 나비여서 제 뜻대로 이리저리 날아 돌아다녔다. 그 다음 부지주야. 아연각. 즉 거거연주야. 그렇게 자유롭고 신나서 자기가 장주인 걸 알지 못했다. 그런데 갑자기 각자는 어떤 걸 지각하는 거죠. 깨어나는 겁니다. 갑자기 깨어나자 거거연주야. 분명히 장주였다. 그 다음 주지 몽위 호접이여. 호접지 몽위 주여. 장주가 꿈에서 호접 나비가 된 것인지 아니면 호접지몽 나비가 꿈에서 위주 장주가 된 것인지 부지 모르겠다. 그 다음 주여 호접. 즉 필유분의. 차지위 물화. 장주와 호접 사이에는 반드시 유분 구분이 있겠지. 차지위 물화. 이것을 일러 물화라고 하겠다. 요게 그 유명한 호접지몽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장자에서 나왔던 이 호접지몽의 고사는 후대에 이 이야기가 많이 되죠. 제물론에서 미처 소개를 못 드렸지만 제물론에서는 꿈을 다룬 다양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장자의 얘기를 우리말로 옮겨보면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꿈속에서는 슬피 울며 애통하던 자도 아침에 일어나면 히히덕거리기도 하고, 꿈에서 신나서 말 달리고 사냥하고 그러다가 아침에 일어나서는 슬프기도 하더라.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것이 커다란 꿈인 줄 어찌 알겠는가.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도 해요. 꿈에서 꿈을 꾸기도 한다고. 혹시 그런 꿈 꿔보셨어요? 꿈에서 꿈을 꿔본 적도 있으신가요? 저는 곰곰이 따져봤는데 꿈에서 꿈을 꿔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가끔가다 어떤 분들은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장주에는 그런 얘기도, 그래서 꿈속에서 꿈을 해몽하기도 한다라고. 재밌죠? 글쎄요, 어떻게 이 문장을, 이 우화를 해석해야 될지는 저도 항상 의문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장주가 경험하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이처럼 무엇과 무엇이 포개져 있는 것처럼 완벽하게 구분되지 않는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장주가 꿈에서 나비가 된 건지 나비가 꿈에서 장주가 된 건지 잘 모르는 이것과 저것이 포개져 있는 그런 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감각의 세계를 이야기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답은 있을 수 있겠죠. 어떻게 잘 보면 장주가 꿈에서 나비가 된 걸 수도 있고, 나비가 꿈에서 장주가 된 걸 수도 있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나누려고 하는 태도가 과연 좋은 건지 질문을 던지는 건 아닐까, 이 우화를 한번은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 드리면 다른 사람의 해석을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요거에 대한 해석도 엄청나게 많이 갈립니다. 너무 많이 갈려서 일일이 다 소개시켜 드리긴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아마 이런 부분들이 후대 사람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끼쳤던 거는 같아요. 이 제물론에서 사실 저는 요거보다는 이 그림자 우화를 저는 더 좋아하는데, 사람들은 이 호접지몽의 우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이야기를 가지고 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재밌게도 장자 그림 찾아보면 그렇게 나비가 많이 나와요. 맨날 장자는 그림 속에 자고 있습니다. 자고 있어요. 그것도 어디서 자냐면 이불 속에서 안 자요. 어디서 잘까요? 뭐 나무 밑에서 자거나 돌 위에서 자거나 뭐 이렇습니다. 어떤 그런 자유, 변신 뭐 이런 거가 아마 요 짧은 우화지만 이게 아주 미친 큰 영향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제물로는 요약하면 저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감각이나 생각이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이야기해주는 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엇이라고 하는 생각들은 항상 그 한계를 가지고 있고 혹은 무엇 때문에 라고 하는 어떠한 특정한 이유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기에 그 이유가 사라지면 사실 그 생각의 고유성도 혹은 입장의 고유성도 사라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주가 그런 생각이나 언어가 아예 무쓸모하고 무필요하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어떤 식의 의심을 통해서 그러한 식의 문제 제기를 통해서 또 다른 식의 언어나 지혜를 추구한다라고 저는 풀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장주가 얘기했던 텍스트에 있으면 뭐 이야기라고 하는 식의 태도처럼 혹은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보여주는 어떤 전달해준 어떤 감각처럼 어떤 감각을 예민하게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요. 약간의 훈련과 버릇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것도 경험하는데 장자라고 하는 텍스트가 낯설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이런 식의 표현이나 구조 자체가.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장자가 물론 낯설기도 하고 늘 해석해야 되는 여지가 남는 책이긴 한데 전 낯선 책 했을 때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경험이 있어요. 제 철학과를 나왔다고 했었잖아요. 유명한 선생님 밑에서 그 선생님의 전공을 배웠었습니다.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을 배웠던 날이 기억나요. 아직도. 근데 내용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뭐 순수이성 비판 서문을 열심히 읽었다. 근데 뭐 오성이니 뭐 오감이니 뭐 몰라요. 뭐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책이 그렇게 낯설었어요. 그리고 그 낯섦은 지금도 제가 넘어서기 되게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생각하니까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그 철학책이 갖고 있는 생각의 훈련 방식은 뭐냐면 하나씩 벽돌을 마련하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은 뭐 좀 읽어보신지 모르겠지만 서문부터 아주 철저하게 요걸 갖고 커다란 집을 짓는 거라 같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의 집을 짓는 거죠. 기초와 골조를 다지고 차곡차곡 쌓아가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을 이렇게 차곡차곡 개념을 쌓아가면서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논리의 탑을 쌓아가면서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어디에 익숙하냐면 그림을 그리는 데 익숙하더라고요. 집을 쌓으면 비유를 하면 생각의 집을 쌓으면 어디서부터 쌓아야 되죠? 당연히 밑에서부터 쌓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밑을 다지고 차곡차곡 쌓아 올려야 되는데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그리시겠어요? 집을 뭐 여러 가지 뭐 지붕부터 그릴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어디는 뭐 배경부터 그릴 수도 있고요. 그렇죠? 누구는 똑같이 뭐 지붕을 마치 건축학자가 집을 짓는 듯이 밑바닥부터 쌓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저는 생각의 훈련도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전자처럼 생각하면 장자라고 하는 책이 잘 읽힐까 하는 질문을 들어요. 이런 우화들이. 그리고 이런 우화에 익숙해지면 거꾸로 이런 사유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뭐 어디가 어떤 식의 장단이 있는지는 이야기하기 힘들죠. 다만 이런 식의 사유의 방법, 태도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이디어를 굴리는 훈련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순서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전체적인 감각과 전체성 그리고 그것이 주는 어떤 특정한 분위기, 뉘앙스
이런 걸 익히는 훈련들도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이런 식의 책들 혹은 이런 식의 또 다른 지혜를 추구하는 책들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도 조금은 그렇지 않을까 합니다. 시 같은 걸 좀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열심히 시를 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어를 다른 식으로 감각하는 훈련들, 언어의 감각을 예민하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는 훈련들,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삶의 지혜를 다루는 것과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또 다른 것들을 다룰 때 만약 뭐 도구적으로 생각하면 뭐 장자 비유를 드리면 그렇죠. 천리길을 가려면 막막한 세계를 여행할 생각이라면 혹은 길이 안 보이는데도 한 번쯤 뭔가를 나서 보려면 한 번쯤 장자가 이야기하는 이런 식의 사유, 태도, 언어들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세계는 지도가 필요가 없거든요. 아무도 지도를 그려놓지도 않았고 지도를 버려야 될 수도 있고 지도만 믿다가는 외통을 당할 수 있는 세계라면 한번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을 안 보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질의응답을 간단히 하고 마치도록 하죠. 있으세요? 시간이 많이 갔네. 없으세요? 그냥 좀 다른 얘기인데요. 뭐라고 해야 되죠? 분명 문화적 어떤 감수성이 좀 있는 것 같아서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아까 뭐 가신다고 하셨으니까 중국도 한번 또 가보십시오. 어떤 서구인들이 갖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른 식의 감각들, 서구인이 오랫동안 예민하게 갈고 닦았던 것과는 조금 다른 식의 문화 토대들, 서구인들이 꿈꾸었던 것과는 다른 세계관으로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세계를 감각하는 것, 훈련들, 그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조금 더 유용성을 얘기해 드리면 저는 한자를 쓰면서도 이번 주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발 이것도 글자라는 걸 좀 알아주길 바란다고 막 자꾸 안 읽으려고 하는데 한번 읽어보시라고. 왜냐하면 바로 이웃이잖아요. 그리고 혹시 알아요? 우리 평생 살 동안 이런 식의 언어를 쓰는 친구를 만나게 될지. 왜냐하면 바로 옆에 있고요. 세계 인구 가운데 한 20% 이상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뭐 언젠가는 만나고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